제2부 9. 늠름한 비스카야인과 용감한 라만차 사람이 벌인 대단한 싸움의 결말이 나다. 이 이야기의 제1부는 용감한 비스카야인과 유명한 돈키호테가 서슬퍼런 칼을 높이 쳐들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적어도 명중하기만 하면 서로 석류처럼 갈라놓을 듯 무서운 기세로 싸우던 대목에서 끝났다. 정말 궁금한 대목에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끊어버리고도 작가는 나머지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보조차 주지 않았다. 이것은 나를 무척 슬프게 했다. 적은 분량이나마 앞부분을 그토록 재미있게 읽었는데 내가 보기에 훨씬 더 많이 남아있을 것 같은 그 재미있는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찾을 길이 없으니 앞선 즐거움이 오히려 불쾌함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토록 훌륭한 기사에 놀랄 만한 공훈을 기록해둔 현자가 없었다는 것이 내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관습에 어긋나는 일로 보였다. 이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하지요. 모험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라고요. 편력 기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상례적으로 한두 명 정도의 현자를 곁에 두었다. 현자들은 그들의 무훈뿐 아니라 숨겨놓은 이야기들, 유치한 일이나 사소한 생각들까지 기록했다. 그런데 돈키호테 같은 훌륭한 기사가 플라티르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차고 넘쳤던 현자를 두지 못할 정도로 불행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나는 이렇게 멋진 이야기가 망가진 채 불구로 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모든 것을 삼키고 소비해버리는 악랄한 시간에 그 잘못을 돌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폐되거나 소멸되어 버렸다고 생각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돈키호테가 읽은 책 가운데 질투의 환멸이니 에나레스의 요정과 목동 같은 최신작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돈키호테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에 일어난 일이며 따라서 아직 글로 옮겨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을 사람이나 이웃 마을 사람들의 기억에는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의 유명한 에스파냐의 용사이자 라만차 기사의 빛이요 얼굴인 돈키호테 델라만차의 전 생애와 기적들을 반드시 알아내고자 하는 욕망이 나를 어지럽혔다. 돈키호테야말로 이 재난 많은 시대에 편력 기사의 임무와 그 수행을 위해 분연히 일어난 최초의 인물이었다. 그는 불의를 바로잡고 과부를 돕고 채찍을 휘두르고 말을 타고 산에서 산으로 계곡에서 계곡으로 다니던 처자들이 어느 비열한 놈이나 촌놈이나 가공할 만한 거인들에게 순결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지난날에는 그런 놈들에게 당하는 처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80년 동안 단 하루도 남의 지붕 밑에서 자지 않고 어머니가 낳아준 그 상태 그대로 무덤으로 간 처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의 멋진 돈키호테는 이런 저런 이유로 기억되고 찬양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고 나 역시 여기에 들인 노력과 열성을 생각해서라도 이 유쾌하기 이를 데 없는 이야기의 결말을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하늘과 우연과 행운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 세상은 부족한 상태로 남을 것이며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을 사람은 2시간 남짓이나마 누릴 수 있었던 재미와 즐거움을 영원히 잃을 것이었으니 말이다. 여하튼 이러한 이유로 나는 그 책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어느 날 톨레도의 알카나 시장에 나갔더니 한 소년이 비단장수에게 잡기장이며 낡은 서류 뭉치들을 팔기 위해 나와 있었다. 나라는 사람은 길바닥에 있는 찢어진 종이라도 읽는 천성을 지닌 인간인지라 그 소년이 팔겠다고 하는 잡기장 한 권을 집어들어 보았는데 거기에는 아랍 글자가 쓰여 있었다. 아랍 글자인 것은 알겠는데 읽을 수는 없어서 근처에 에스파냐어를 아는 무어인이 없을까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번역가를 발견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더 훌륭하고 더 오래된 다른 언어를 해독해 줄 사람이라 해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나는 운 좋게도 한 사나이를 찾아내 그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잡기장을 넘겨주었다. 그는 책 중간을 펼쳐보더니 잠깐 읽다가 웃기 시작했다. 무엇이 그리 우스운지 물었더니 이 책의 여백에 쓴 주석이 그렇다고 했다. 내가 그것을 좀 읽어달라고 하자 그는 여전히 웃으면서 읽어주었다. 내가 말한 주석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는 여자는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이는 솜씨만큼은 라만차를 통틀어 어느 여자보다도 뛰어났다고 한다. 돌시네아 델 토보소라는 이름을 듣자 나는 멍해지고 말았다. 이 잡기장에 돈키호테 이야기가 적혀 있다는 생각이 번뜩 스쳤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빨리 첫 부분을 읽어보라고 독촉했다. 그는 시키는 대로 즉석에서 아랍 말을 에스파냐 말로 번역해 읽어주었다. 아라비아의 역사가 시데아메테 베냉헬리가 쓴 돈키호테 델라만차의 이야기. 이 책의 제목이 내 귀에 와닿았을 때 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감추느라 무진 애를 써야 했다. 그리고 비단장수를 제치고 그 소년에게 돈 반 레알을 줘 종이 뭉치와 잡기장을 모조리 사들였다. 만일 소년이 빈틈없는 아이라 내가 얼마나 그 물건을 원했는지 알았더라면 6레알 이상은 확실히 받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무어인과 함께 성당의 본당 회랑으로 가서 돈키호테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모조리 더하거나 빼는 것 하나 없이 에스파냐 말로 고쳐주면 원하는 대로 돈을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건포도 이 아로바와 밀 이 파네가로 만족하며 짧은 시일 내에 충실하게 잘 번역해 주겠노라 했다. 하지만 나는 이를 더 쉽게 처리하기 위해 그리고 이 훌륭한 물건을 손에서 떼어놓고 싶지 않아서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우리 집에서 한 달 보름 조금 더 걸려 전부 번역했다.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첫 잡기장에는 돈키호테와 비스카야인과의 싸움이 있는 그대로 그려져 있었다. 이야기에 나온 대로 둘 다 칼을 높이 쳐들고 한 사람은 방패로 다른 한 사람은 쿠션으로 몸을 가린 자세였고 비스카야인의 노새는 단거리 대여용이라는 점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비스카야인의 노새 아래쪽에는 돈 산초 데 아스페이티아라고 적혀 있었는데 아마 그의 이름인 것 같았다. 그리고 로신한테의 발 아래쪽에는 돈키호테라고 쓰여 있었다. 로신한테는 놀라울 정도로 잘 묘사되어 있었다. 길고 늘어진 몸뚱이에 가늘고 앙상하게 말라 툭 붉어진 등뼈로 폐병에 걸린 말 같아 보이는 게 얼마나 공을 들여 로신한테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 옆에는 자기 당나귀의 고삐를 잡고 있는 산초 판사의 모습이 있었고 당나귀 발 아래쪽에 산초 상카스라고 적혀 있었다. 그림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그는 커다란 배와 작달막한 키와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판사니 상카스니 하는 이름이 붙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는 더러 이 두 이름으로 그를 부른다. 그 밖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이야기의 줄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질구레한 것들도 몇 가지 있지만 모두 사실이라면 나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이야기의 진실성에 대해 약간 의심이 가는 구석이 있다면 작가가 아랍 사람이라는 점이다. 그 민족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불구대천 원수이기 때문에 마땅히 써야 할 것들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토록 훌륭한 기사를 칭찬하는데 펜을 더 놀릴 수 있었을 텐데 일부러 그 칭찬거리들을 빠뜨리고 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나쁜 행동의 나쁜 생각이다. 역사가란 사실을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해야지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개인의 욕심이나 두려움이나 한이나 편애와 같은 감정으로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역사는 진리의 어머니요 시간의 경쟁자이자 모든 행위의 참고이며 과거의 증인이고 현재의 본보기이자 깨우침이며 미래를 위한 경고이기 때문이다. 가장 온건한 책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만일 이 이야기에 무엇인가 좋은 점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인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이야기의 작가인 개 같은 무어인의 책임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아무튼 이 이야기의 제2부는 번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다. 용맹스러운 두 전사가 분노에 휩싸여 날카로운 칼을 높이 쳐든 모습이 마치 하늘과 땅과 지옥을 위협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기세와 의기는 그토록 양양했다. 먼저 일격을 가한 쪽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비스카야인이었다. 이 일격은 엄청난 힘과 분노에 찬 것이어서 칼이 빗나가지만 않았더라면 그 한 방으로 격렬한 싸움과 우리 기사의 모든 모험이 종말을 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큰일을 하라고 행운이 우리 기사를 지켜주었는지 다행히 적의 칼이 빗나갔다. 그럼에도 칼은 왼쪽 어깨를 내리쳐 그쪽 갑옷이 몽땅 잘려나가고 투구의 상당 부분과 귀 반쪽이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돈키호테는 땅에 떨어져 여지없이 비참한 몰골이 되고 말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된 우리의 라만차 기사의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그 누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우리의 기사는 등자를 밟고 다시 말에 올라 두 손으로 칼을 더 세게 움켜잡아 맹렬하게 비스카야인을 향해 내리쳤다. 칼은 그 사람의 쿠션과 머리에 그대로 꽂혔다. 그토록 좋은 방패도 소용없이 마치 머리 위로 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비스카야인은 코와 입과 귀로 피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노새의 목을 끌어안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곧장 노새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다가 발이 등자에서 빠지고 팔이 고삐를 놓치고 노새가 이 무서운 충격에 놀라 들판을 내달리며 단 몇 차례 날뛰자 결국 주인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돈키호테는 아주 침착하게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상대가 떨어지자 말에서 뛰어내려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런 다음 상대의 눈앞에 칼을 들이댄 채 항복하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고 했다. 비스카야인은 완전히 혼이 빠져 대답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만일 그때까지 기겁한 채 이 싸움을 구경하고 있던 여인들이 돈키호테에게 와서 제발 크나큰 자비와 은혜로 자기네 하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하지 않았더라면 분노로 눈이 먼 돈키호테에게 그가 어떤 꼴을 당했을지 알 수 없다. 여인들의 부탁에 돈키호테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엄숙하게 말했다. 아름다운 부인들이시여, 부인들께서 청하시는 바를 기꺼이 들어드리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의 조건이자 약속이 있으니 그것은 이 기사가 엘토보소 마을로 가서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도냐 둘시네아를 찾아 내가 보냈다고 이르고 그분 뜻대로 처분을 기다리겠노라고 약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부인들은 돈키호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둘시네아가 누구인지 물어보지도 않은 채 그저 그가 이르는 대로 자기네 종자에게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나한테 단단히 혼이 날 인간이지만 그 말을 믿고 더 이상 해치지 않겠습니다.